최강 디펜스 플러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뭐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김문수라는 사람, 김문수 후보.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송이나 우리 여기 뉴스 인사이드에도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의원님 그 어떻게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게 사실은 네.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잘못했어요. 친윤이 그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일반인도 열받잖아. 네. 근데 대선 후보를 네. 됐어. 네. 예?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유통일당까지 가서 네. 예? 정광훈 목사와 손잡고 초대 당 대표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드디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기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 시작은 그거였죠. 개헌 끝나고 나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의원이 다 사과해라 했는데 안 했어요. 네. 꽃이 있었죠. 네. 그때부터 이제 구구 세력들, 네. 보수 세력들, 지금 뭐 보수라고도 할 수 없지만 거기서 이제 단박에 1위로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지지율 그때부터. 국힘 지지율 1위로 올라오면서 정치 인생이 완전 바뀐 거죠. 예. 야, 내 도지사까지는 어찌어찌 했는데 설마 대선 후보? 그리고 그 자유통일당 그 국회의원 원내 진출 한 명도 못 시킨 데서 예. 거기서 이제 초대 당대표 하다가 갔잖아요. 예. 그 얼마나 그게 아니라 내년 또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참모 중에 김재원하고 차명진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상상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재원 비서실장 또 차명진 전 네. 의원 와 두 사람. 네. 네. 어찌 보면 김문수보다 더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제 같이 하는데요. 저희 지금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김문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을까? 김종대 의원님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가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양보할 사람이 아닌데 더더군다나 그 옆에는 김재원, 차명진 전 의원 두 사람이 또 포진이 돼 있거든요. 아니 김문수가 누굽니까? 왕년에 우리 진보정당 사람들이 김문수를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 그 심상정 의원의 중매를 썼고 멘토였고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금속노조를 만든 그 선후배가 김문수 심상정이죠. 이야 이게 참. 예, 그런데 이런 변절한 진보는 우리 같은 정통 진보가 손을 봐줘야 돼. 네, 손을 봐줘야 됩니까? 예, 사실 누가 보겠습니까? 네. 우리가 봐줘야지. 그 왕년에 보안사 끌려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다 받고 안 꺾였던 문수 형이 네. 이 정도에 밟힌다고 꺾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계셔. 그러니까 거의 다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화 됐겠지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꿀을 빨지 않았습니까? 말 잘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되는 자리 거기에다가 전형적인 이 어떤 행태를 보면은 지금 윤핵관들 친윤들의 행태는 명나라 말기의 황관 정치. 환관이다. 예. 황제가 사라졌는데 황제의 측근에 있던 황관들이 계속 관료들을 통제하고 네. 정권을 쥐고 흔드는 전형적인 그 황관 정치인데 원래 우리나라 보수 정치의 법통은 이 세도와 파벌을 비판하면서 회복되는 이런 어떤 품격이 있었거든. 그랬는데 이번에 이 황관들이 그냥 그걸 다 하니까 가장 시대착오적인 김문수가 오히려 가장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야 이게 결국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당사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같은데요. 자신의 후보예요. 예. 엄청 그 후보를 싫어해.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게 친윤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당은 진짜 한 사람에 의해서 자지우지 됐죠. 네. 최소한 민주진영에서는 뭐
대통령실이 됐건 청와대가 됐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아우성이라도 지르긴 했었는데 윤석열 아니 뭐 보수도 마찬가지였죠. 그랬는데 이게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다 날렸잖아요. 예. 그래서 김기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임식도 못하고 뭐 그냥 페이스북에 소감 하나 쓰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권선동이나 권영세가 말 한마디면 끝난다고 생각했죠. 김문수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은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결국은 김문수는 가진 게 없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가진 게 없다. 그렇죠. 재산도 뭐 10억. 얼마 없더라고요. 신고가 10억 했는데 이번에 많이 썼죠. 거의 다 뭐 돈 내고 뭐 본인의 예금액 뻔한 많이 썼어요. 많이 써. 봉천동 아파트 좀 담보 좀 잡혔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물론 후원회가 있으니 상관없지만 후원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가 단일화 시도를 하면 한덕수한테 질 거다 생각은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김문수가 오히려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일부가 그렇게 나왔죠. 아직 다 뒤집힌 건 아닌데 추세가 그래요. 그런데 그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맞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죽는다. 맞아요. 이건 정몽준한테 갖다 바치는 거다. 그래서 다 반대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원래 노무현 캠프는 당원 투표로 하지 무슨 국민 여론조사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선거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연설해서 내가 그거 좀 받아다 준다. 그러니까 몇 군데서 박수 나오게 하는데 장례가 썰러. 진다 이러면 진다. 그런데 이제 그게 승부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는 그런 류의 승부가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버티면 이긴다 노무현은 그 심청이가 시퍼런 바닷물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그런 용기였거든. 그랬는데 내가 왜 뛰어내려? 그래서 안 뛰어내려요.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뭐 이렇게 갈라지는 형세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데서 선택은 결단이 없다. 결국은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김문수는 법적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선 후보 지위 인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넣었어요. 어제 넣었죠. 어제 넣고 그 다음에 또 어제 기자회견 중에 앞거는 그거 아닙니까? 당무 우선권 발동시킨다. 발동 딱 이래버리니까 발동시킨다. 이야 그냥 이제 쩔쩔매는 거죠. 국민의힘도 고생 좀 해봐야 돼. 이제 단식 들어갔잖아요. 고생 좀 해봐야 돼. 단식 해봤자 11일까지 다 굶어도 며칠 안 돼요. 아니 그래도 국민의힘이 단식할 줄은 물론 뭐 박수영이 단식 한 번 했잖아요. 뭐 한 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단식하게 되죠. 근데 단식의 의미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거는 단식이요? 본인들이 설계하고 짜놓은 판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단식이냐. 단식은 그러니까. 뭔가 할 게 없을 때 쓰는 그런 건데. 글쎄 본인들을 김문수 보라고 단식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 어떤 메시지죠. 단일화 단식이잖아요. 명분은 단일화 단식이니까. 명분은 단일화 단식인데. 근데 참 그 의미 없는 자꾸 저런 짓들을 하시네. 그 참. 자, 11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한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는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후보가 없는 상황도 될 수도 있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로 이게 정당에서 후보를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한 게 빨리 나올 거 아니에요. 가처분 결과는 11일 이전에 나와야 돼요. 오늘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일 이 가처분이 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기탁금도 다 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마무리하고 수락연설까지 했는데 거기서 가처분이
기각이 된다?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11일 전에 후보 등록일 전에 가처분이 나올 거고 그러면 김문수는 자연스럽게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하는 거고 한덕수는 이제 물러나는 거고. 본인은 입장 발표하면서 자기 11일까지 만약에 단일 안 되면 그만두겠다 또 얘기를 네, 그게 했어요.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가. 그게 박지원 의원이 예견했던 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본선 출마 못할 거다. 그거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본선 출마 후에 단일화는 네. 한덕수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못 돼요. 그릇이 못 돼요.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런 것부터 해서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조직하고 비용인데 일단 법정 선거 비용이 발표된 걸로 보면 588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윤상현이 또 제안을 했어요. 예, 3당을 탈당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 시나리오는 또 그럴 듯해요. 근데 이게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려면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네. 그 기간이라는 시간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구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결국은 뭐 단일화 안 되면 한덕수가 나올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원래 지금까지 권선동이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결국은 지방선거잖아요. 공천권. 저 지방선거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당권 누가 갖느냐. 당권. 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발언 속에서도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권을 김문수, 김재원, 뭐 차명진 이쪽이 잡는다. 네. 지도부가 네. 어떻게든 구성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을 보호할 수가 없거든. 예. 이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구도 좀 전에 우리 부성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 체질이 바뀌었다. 그냥 김영선이야 해 하고 김기현이 해 김기현이 되고 완전 누구가 지시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 이번에도 아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을 것이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게 이제 황관 세력들이 한관이다. 예. 뭐냐면 사라진 황제의 그 권위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명나라 말기에 양국층이라는 맞나? 헷갈리네. 네, 명나라 말기에 환관들. 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네. 내가 잘못 그건 다 저 양귀비 오빠 얘기했네. 네,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전형적인 그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내재되어 있던 어떤 구조적 모순의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끄트머리에 붙잡고 올라타는 사람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윤 실세의 사조직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그 지금 특히 원내대표가 눈에 띄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친윤의 관점으로 모든 정치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요. 모든 게 그 관점이에요. 후보, 전당대회, 뭐 후보 단일화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윤석열과의 특수관계에서 형성된 친윤의 그 로얄 패밀리 관점 이걸로 모든 전국의 아젠다를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영남 정치가 이 산을 이제 극복하고 청산하지 못하면은 이게 단순히 문제가 대선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대선을 치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보수 정치의 앞날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인즉슨 이거 해가지고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아무리 이 난리를 치는데 여론조사를 못 믿다 하더라도 뭐냐면 이게 단일화됐을 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져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원래 단일화의 목적이죠. 그러면 확장성인데 결국은 이제 중도 확장으로 가야 되는데 단일화 한덕수로 모이든 김문수로 모이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견고해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들만의 싸움인 거잖아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양자 대결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이 그냥 자기의 견고한 지지층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준석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준석이 한덕수 김문수의 어떤 단일화 배에 올라탄다. 네.
그랬을 때는 이준석에 약간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단일화 카드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뭐 빅텐트고 뭐 스몰 텐트도 안 될 것 같은데. 빅텐트 뭐 그거 이제는 찢어진 텐트죠. 찢어진 텐트다. 자, 이 국면에서 한 의원이 좀 주목을 받는데요. 김상우 의원입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발언은 그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또 이준석 후보도 다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민주당하고 좀 대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대화는 되고 있지 않고요. 개인적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개인.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 직접 김상우 의원하고 엄청 친하잖아요. 뭐 워낙 친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방에 놀러 가고 뭐 이제 눈치를 보면서 김상욱 의원이 제 방에 놀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 그때는 눈에 띄면 또 뉴스가 나와. 아니 왜냐하면 부승찬이가 국민의힘에서 별로 좋아하는 이미지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김상욱 의원이 이제 전화 와서 놀러 오겠다고 그러면 야, 너 당에서 또 찍힘 당할라. 지금도 힘든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야, 오히려 내가 갈게.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이제 한두 시간씩 앉아 있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도 통화를 했고요. 어제도 통화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탈당은 이제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탈당을 하고 민주당 입당 가능성 또 이게 민주당 온다면 그 시너지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일단 민주당 입당은 저는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빨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정당은 희망이 없다.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독립적인 목소리를 낸 거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다른 당에 가기 위한 시나리오라 그러면 본인한테도 당장은 명예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있는 그대로 그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편하고 명분이 있을 때 어떤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이거 절대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보수의 그 자정 능력이랄까 어떤 중심이 완전히 해체된 상황이기 그런 때문에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면이라면은 본인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새로운 보수를 외치야 결국은 나중에 희망이라도 작은 거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나는 이재명 캠프에서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또 소중한 어떤 목소리고 또 이왕 중도 보수를 외치는 어떤 그 후보 입장에서야 만나고 싶지만 너무 그걸 재촉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마음 편하게. 이재명 후보께서는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에 대한 또 김상욱 의원의 답도 있었고요. 시기, 뭐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민주당에 위임해서 한번 만나겠다. 왜 막 이게 양다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민주당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특히나 시기적으로 이제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탈당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진정한 보수를 되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이재명 두 분을 다 만나고 싶다 이런 탈당 기자회견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저도 얘기를 했지만 야 너는 너라 해도 뭐 나이가 또 많은 이게 사적으로 만난 거니까. 사적으로, 그래서 야 어떻게 견디냐. 그래서 자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데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단일화가 컸군요. 완전 컸어요. 계엄 때보다 더 컸대요. 여기서 보수가 무너지는구나. 국민의힘에 보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덜썩 민주당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또 이준석이라는 또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자기의 가치를 또 내가 어느 당에 들어가서 나의 보수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점에서 이제 남아 있는 그렇죠. 이제 이재명, 이준석
그거지. 네. 여기 아니면 예. 여기 양다리 전략은 아니고요. 예. 김상욱 의원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계엄 때부터 쭉 만나온 김상욱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네. 어디 양다리 걸치고 이런 인물은 아니다. 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특검 추진했는데 특검은 보류했네요. 청문회는 하는 겁니까? 예? 청문회는 14일 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는데 예, 특검법 발의는 보류가 됐습니다. 예, 일단 뭐 먼저 이게 저희 생각은 뭐냐면 탄핵은 상수였습니다. 예, 탄핵은 이거를 묵과할 수 없다. 위법한 행위가 보이고 헌법을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게 보이는데 이거를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언제냐? 예. 이런 논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법 그때 당시에는 뭐 기일 변경 신청이 안 받아들여 결과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법에 치중하자. 앞산을 넘고 뒷산을 넘어야지. 바로 뒷산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시기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문회를 해보고 청문회에서 이제 뭐 답변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또 특검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보류인데. 예. 자, 이제 청문회가 이제 14일날 예정이 되긴 했는데 예. 청문회 통해서 뭐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출석 큰 문제. 출석 부분이 뭐 이 보면 검찰총장도 뭐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오는데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원장이 나올까 이것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또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이제 이 재판 그러니까 사법농단을 보겠죠. 네. 절차적 정당성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왜 대법원장은 이 내규를 무시하고 바로 판결 선고 전원 합의체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심리를 2번밖에 안 하고 했냐? 그리고 바로 넘기고 또 고법에서는 왜 또 기일 지정을 하루 만에 다 지정하고 집행관 송달 촉탁까지 했느냐? 그렇죠. 이게 커넥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 고등법원 앞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기일 연기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그거는 이제 해결된 상황이면 굳이 그걸 하는 게 중도층한테 대법원까지 부르는 게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변수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법관회의 소집 내부 투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로 법관회의가 소집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원 노조하고 법학 교수들이 지금 성명이 다 성명 냈어요. 현직 판사들은 그 전에 냈고 그러면은 일단 입법부가 응징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사법부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교정하고 탄핵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식. 자정이 제일 좋죠. 자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상당 부분 법조인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은 굳이 입법부가 저기 일정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기에 맞춰서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 법정 문제는 헌재로 갈 가능성이 또 헌법재판소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해관계자가 입법뿐만이 아니고 지금 같은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전체를 통찰해서 이걸 선거 전략으로 끌고 가야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 선거 캠프 내에서도 상당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우상호 또 뭐 그 강금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신중론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 선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가 지정이 됐고, 선출이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내 대책본부가 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대본으로 넘어간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에서 그냥 막 밀어붙일 수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100만 이상이 이틀 만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켜 줘야 된다. 단순히 선거 전략에 맞춰서 이거를 약간 잠시 뒤로 미루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국민적 요구의 분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도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법부에서도 명확히 본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와 더불어서 뭐 김주옥 부장판사, 노행남 부장판사들이 이제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하고 비판 있고, 글들 올렸죠. 이 비판 글도 이제 올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법원장은 떳떳이 나와서 나는 떳떳하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든지 이 정도는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인데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안 나올 거예요. 네, 안 나오는 건 아는데 그게 이제 또 국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정은 결국은 우리 이제 원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선대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강금실 위원장이라든지 윤여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을까요? 못했을 이 겁니다.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의 엘리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의 어떤 지배 엘리트 정서에서 어떤 시민과 결의되는 물과 기름의 경계선 같은 의식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의 선민 의식에 갇혀버리면 내가 하는데 뭐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엘리트 선민 의식 이런데 갇혀버리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렇게 전체적인 국민들의 어떤 참여와 또 직접적인 어떤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거를 중의 정치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는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틀은 어떤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결정권, 권한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가의 어떤 일종의 설계자며 또한 동시에 어떤 결정권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 대법원장 한 명도 그렇지만 같이 했던 9명의 대법관. 야, 이 사람들도 참 이게 진짜 과두 정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만일 이게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없었으면. 이게 그냥 넘어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다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공고화됐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왜 느끼냐면 결국은 대선이라는 거는 국민의 시간이고요. 그러니까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결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한 축인 국민의 시간을 내 사법부가 팍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내 선택권을 빼서 왜 내 기본권을 빼서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엄단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유일하게 이 권력에 그리고 엘리트들에 맞설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선, 총선, 지방선거밖에 없는데 이 국민의 시간에 니네가 우리 시간을 빼서 이게 강하게 작동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거든요. 국민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 민주당도 자 탄핵이 잘못됐어. 탄핵이 남발했어. 그러면 국민의 시간에
심판을 받는. 그렇죠. 탄핵을 해가지고 잘못됐다면 민주당 표를 못 받겠죠. 그럼 지방선거에서 지겠죠.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헌재 판결문 중에 명문이 있잖아요. 뭐죠? 야, 윤석열 너한테도 기회가 있었다. 총선이라는. 그러니까요. 이런 물리적 폭력, 합법을 빙자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 계엄이라는. 네. 너희한테 2년이란 시간이 있었다. 거기서 총선에서 승리했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장점이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네. 제도라는 거는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 이런 선거라는 제도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국회의 탄핵, 다수당의 국회의 탄핵 이게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좋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신 다만 보장 장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선택. 투표를 통해서 탄핵 잘못됐다. 그러면 표를 이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 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 투표로 네. 심판하자. 좀 트럼프 조금 거짓말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했죠. 뭐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뭐 고양이 개 잡아먹었다고 뭐 그 밑에 거짓말하고. 팩트 체크가 다 되더라고요. 어떻게 언론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 윤석열도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허위 사실과 관련돼서 뭐 이게 시작되고 있는데 만일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여의도 당사 국민의힘은 팔아야 돼요. 500억 날려야 되잖아요. 네, 400억 400 정도입니까? 들어갔대요. 예. 지난 20대 대선에.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거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아니냐. 아니 이 이제 생각도 그 드네요. 공직선거법이 예. 어찌 보면 윤석열 보호법, 국민의힘 보호법이에요.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 법사위에서 뛰쳐나갔지만 네. 나중에 본회의 의결할 때는 찬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검찰에서 기소한다더라. 허위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네. 이제 공소시효가 한 3개월 남았으니 남아있죠 아직까지. 네, 남아있으니 기소한다더라. 그러면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저 판례대로라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네. 유죄죠. 뭐 당연히 유죄죠.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김만배 모른다. 예. 뭐 우리 장모가 뭐 10원 뭐 그다음에 우리 뭐 이게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또 허위 사실 걸려들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국민들 아니, 인식이 많지. 중요하다니까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 1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죠. 예. 참네. 아니 뭐 어쨌든지 간에 요 부분들은 이제 제도가 너무 이제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되는 거는 뭐 저도 조금 약간 좀 경계심은 생기는데 네. 허위 사실 공표는 한번 손은 봐야 될 것 봐야 같아요. 예. 요것이 이제 기억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심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구체적인 행위 내지는 기억이 분명한 거. 네. 예를 들어서 저 오늘 여기 오는데 밥 먹고 왔냐. 예. 이런 건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예. 이거는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는데 뭐 출연료는 마음에 드냐? 예, 그런 질문이 애매한 거예요. 답을. 내 마음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조금 뭐 대우는 잘 받았냐? 예. 그러면 저 제작진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김종대를 최고로 예우했는데 난 아니라 그랬거든. 내가 이런 대접이나 받고 이러면 이제 분란이 벌어지는 이런 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아냐 모르냐는 제3자는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기억이나 인식의 문제는 정말 그러니까요. 뭐냐면 사람 얼굴은 알겠어. 이름이 뭐더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찰나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찰나로 지나가는 누구지? 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력이나 경력 이런 거는 그렇죠, 눈에 그렇죠. 딱 띄잖아요. 네, 그런 거의 사실은 걸리죠. 딱 뜨는 것들은 그런데 행위는 조금 행위와 관련돼서는 아니 윤석열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대 돼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가 성경을 다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믿고 있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어떻게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떻게 성경을 다 외워 구약을 다 외워 이렇게 하지만 본인은 없지.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는 정말 이제는 처벌하지 진지하게 말자. 진지하게 그렇죠.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죠. 지금 행안이 빼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강TBS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부승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